지금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라 특히 기업 하시는 분들은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서 좀 기다려보자. 주제는 우리 국민 개개인이 다 좀 넉넉한 윤택한 삶을 살고 우리나라 전체로는 좀 편안한 산불이라든지 이런 사건 사고라든지 계엄령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까? 그런 나라로 가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쪽으로 좀 주제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 필요 조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은 우리 국민들의 역량 자체가 좀 더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뜻인데요.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은 대체로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면 국민들의 역량이 빼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량이라고 했는데 그걸 나누어서 살펴보면 첫째가 글을 읽고 셈을 하고 컴퓨팅하는 그런 역량, 그걸 제가 뭉뚱그려서 기초 역량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이 점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A- 정도 된다고 봅니다. 왜 A-인가? 노인들, 그러니까 노년층의 디지털 문해력이 우리가 좀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게 좀 아쉽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초 역량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혁신 역량이라고 제가 뭉뚱그려 이름을 붙였는데, 의문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탐구를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그걸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그런 역량의 측면에서는 한 B학점 정도 우리가 된다. 한 모자라는 게 꽤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지만 노벨상을 4분의 1 가량 독식하고 있는 자기들 인구 구성에 비해서는 100배 가까이 그 이상 노벨상을 수상하고 있고 또 벤처 기업의 숫자가 인구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아서 창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의 교육법, 의문을 갖고 도전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 우리는 자녀가 학교 다녀오면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유대인들은 오늘 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했나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A-B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갖추면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뛰어난 역량을 갖춘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맨 위에 필요 조건에 집합적이라고 가로를 넣어서 조그맣게 썼는데요. 각 개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모두 다 서로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 너그러운 자세, 그걸 제가 포용 역량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남의 아픔을 인지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협업하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만 전체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D학점 또는 좀 과하게 얘기하면 최근에는 F학점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런 포용 역량에서 우리가 갈 길이 상당히 멀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서기 1년부터 2001년까지의 주요국의 1인당 국민소득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혁명이 태동할 때까지 18세기 중반까지는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가 그 이후 기하급수형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이른바
하키 스틱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까닭, 그건 물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산업혁명이 태동되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산업혁명을 태동시킨 그 밑거름은 그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그전에는 신부님이 읽어주는 것을 기독량해서 외우고 이렇게 했는데 마틴 루터가 누구나 성경을 스스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주장을 했고 그것이 북유럽에서 굉장히 인식이 확산되면서 마침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발명함으로써 성경이 좀 더 값싸게 배포가 될 수 있었고 사람들이 그래서 글을 배우기 시작해서 이른바 문해율이 북유럽에서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것이 산업혁명을 촉발하게 되고 매뉴얼 같은 걸 사람들이 읽을 줄 아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산업혁명이 나기 이전까지는 경제력을 보면 이슬람권이 높았고 무역 같은 것이 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유럽은 농업 생산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남유럽이 북유럽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이 이후에 북유럽, 영국, 독일, 화란 등의 북유럽이 프랑스, 이태리보다 또 이것보다는 이슬람권이 뒤처지게 되는 뭐 이런 식의 경제 재편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초 역량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일본의 경우는 우리가 메이지 유신 1868년 이후에 근대화에 성공해서 잘 살게 된 것으로 다들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밑바탕은 185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식자율이 있습니다. 식자율은 글을 읽을 줄 아는 글을 쓰고 뭐 이래 하는 거는 까지가 문해고요. 읽을 줄 아는 게 식자인데 저도 일본말을 자유자재로 쓸 수는 없지만 읽을 줄은 아는데 그러니까 식자율이 있는 거죠. 일본의 성인 식자율이 1850년에 50%가 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그걸 또 한 거는 학숙이라는 시스템. 전국 각지에 있던 우리 서당보다도 좀 더 규모가 컸던 학숙이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서 일본이 극동에 있었지만 강대국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것도 1966년에 퇴취했던 문명에 기초했다 하는 것도 나중에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만 기초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산업혁명과 함께 시장 경제가 도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유재산 분업, 무역, 금융, 복식, 부기, 특허와 같은 다양한 그 혁신, 새로운 인스티튜션이 도입이 됨으로써 이렇게 국민 소득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 주역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종사하시는 기업이었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이 한 얘기가 있죠. 기업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중세 농경 시대에 살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됐으면 어떠냐 하는 이런 지도를 X에 올려서 캐나다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게 되었고 지금도 뭐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한편 캐나다의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생산성 증가율을 선진별로 분류를 했는데요. 맨 왼쪽에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특히 최근에 와서 다른 선진국을 압도하고 있고 그중에서 캐나다는 특히 최근에 와서 생산성 증가율이 역성장하고 있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미국의 강점은 혁신이고 중국도 혁신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이 혁신한 걸 제조하는 생산하는 데 강점이 있고 EU는 뭐 ESG라든지 이런 규제 쪽에 강점이 있는데 캐나다는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혁신이 아니라 규제 EU처럼 규제를 하고 있어서 캐나다의 우수 인력들이 다 미국으로 이탈하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반론이 지금 자성이 캐나다 내에서 일고 있습니다. 혁신이 어느 정도 뭐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왼쪽 그림 뭐 최근 나온 자료이기는 한데요. 쭉 보시면 그동안 이 상당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전화가 사용자 1억 명에 도달하는 기간이 이게 25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었는데 지금 생성형 AI는 사용자 1억 명이 도달하는 기간이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터넷 같은 것보다도 훨씬 가파르게 그러니까 혁신이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더 보급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전 세계에 있는 상장 기업이 한 5만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상장 기업 9,500개를 대상으로 해서 매출, 에비타, 시가총액의 점유비를 살펴보면 겨우 2% 남짓의 기업들이 누적 점유비를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뭐 이래서 혁신이 생사를 가름하는 패권, 혁신 패권 시대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필요 조건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필요 조건만 갖추면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들의 인적 역량이 아주 높아지게 되면 우리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제도, 인스티튜션이 또 공정해야 되는데 이 공정하다는 걸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본인이 어떤 한 개인이 기여한 것과 그게 대가로 돌아오는 보상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만 공정한 것이지 기여와 보상이 따로 노는 것들은 불공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공정한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례들을 제가 반면 교사로 실어 놓았고요. 왼쪽 그림은 각자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자기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서 비록 높낮이의 차이를 어느 정도로 완화시켜 주느냐 하는 문제는 남지만 이 자유롭게 자기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본 거고요. 오른쪽 그림은 누군가가 지시를 해서 다 서로 비슷한 높이로 뛰어야 돼. 너무 튀어나게 혼자서 높이 뛰지 마. 라는 룰을, 규제를 이게 강제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자세히 보시면 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비슷한 높이로 뛰면서 시무룩하게 이런 위에 반면교사들의 하향 평준한 모습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극대화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공정한 제도라는 뜻이 되겠고요.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림으로써 제가 드릴 핵심 메시지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우리나라에 좀 대입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뭐 작년에 우리 36,000달러가 되었고 연평균 지난 70여 년 동안 실질 6.8% 성장해서 명목 550배, 실질 128배 정도 우리가 1960년대 소득 60년대 저소득국이었다가 매년 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2020년에
고소득국이 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요. 고소득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뭐 겨우 36,000달러 정도니까 룩셈부르크가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데 그 나라의 한 4분의 1 정도 되고요. 미국 그리고 우리의 경쟁 상대국이었던 싱가포르의 한 4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고소득국 선진국이 되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선진국으로 안착하고 이처럼 국내외 정세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을 때도 큰 걱정 없이 있으려면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는 많아져서 7만 달러 정도까지는 되어야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뭐 5% 이상을 고성장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55년 이상 5% 성장을 한 중국이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지만 20년 남짓밖에 되지 않고 벌써 5%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알 수가 있죠. 성장뿐만 아니고 분배도 상당히 양호한데 국민들은 일부 뭐 헬조선이다 뭐 그런 불만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 기준 어떤 한 순간에 잘라서 봤을 때 소득 기준 또 타임 시리즈로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계층 이동 기회가 얼마나 또 균등한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최상위 또는 상위 그룹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장도 가파르게 했고 분배도 비교적 무난하면 모범생이라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2가지 조건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첫째 우리가 굉장히 인적 역량이 많이 확충이 됐고요. 양적으로도 사람이 많이 늘었고 질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아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초 역량 측면에서 보면 문맹률이 해방 직후에 성인 문맹률이 78%였는데 20년 만에 문맹을 퇴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여러 원인들을 뭐 거론하고는 있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학을 굉장히 진흥을 했다. 종교계도 힘을 보탰지만 정부에서 1949년에 농지개혁을 하면서 굉장히 헐값에 농지를 수용을 하고 그리고 헐값으로 소작농들에게 한 가구당 3헥타르씩 나누어졌는데요. 그때 유경사업 학교를 짓는데 내놓는 농지는 수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조치를 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주들이 헐값에 뭐 수용당하는 것보다 내가 좀 명예도 좀 이름도 날 높이고 고향을 위해서 또 후학들을 위해서 내가 뭐 이 땅을 내놓겠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도 사립 중고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사립 중고 대학의 비율이 높습니다. 두 번째 제도 측면인데요. 오른쪽 그림이 아니고 사진인데 이건 일론 머스크가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세모에 자기 인공위성으로 찍은 한반도 야경 사진 이건 뭐 많이 보셨을 거고요. 이걸 올리면서 미친 아이디어라고 하고 한 나라를 2개로 쪼개서 한쪽에는 시장 경제 다른 쪽에는 사회주의를 하면 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를 뭐 했죠. 근데 이런 비슷한 지적을 한 분이 MIT 대학에 있는 데런 세이멀루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로빈슨 두 분이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그분들이 2013년에 쓴 책이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경제에서 제도가 중요하다 하는 주장을 했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남한과 북한을 들었죠. 남한은 포용적인 정치, 포용적인 경제, 북한은 착취적인 정치, 착취적인 경제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북한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잠재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건국 세력이 해방 당시에 전 세계 시대 정신이었던 사회주의와 계획 경제를 외면하고 좀 더 멀리 보고 시장 경제와 제한적이나마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은 우리에게 큰 행운이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우리 경제의 발자취를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 사람과 제도에 비추어서 설명을 해봤고요. 이제 정말 문제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현실이 어떤지를 사람과 제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우리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어 있고 최근에는 미국에마저도 성장률이 뒤처지는 최근 6년 사이에 4번이나 미국보다 성장률이 뒤처졌습니다. 원래 성장률은 소득이 높을수록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2배 반이나 소득이 높은 미국이 최근 6년 사이에 우리보다 4차례나 성장률이 높았다는 것은 미국이 좀 잘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좀 너무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그 일본화 지수라는 게 있어요. 장기간 저성장할 위험을 나타내는데 10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금 그게 일본화 지수가 높은 나라는 중국이고요. 7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6점입니다. 이게 5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는 중국이 5점이었다가 7점으로 한국은 4점이었다가 6점으로 중국이 왜 이렇게 일본화 지수가 높으냐 하는 것은 그 중국도 인구 충격이 과거 한자녀 정책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부동산 거품 같은 게 우리보다 더 심하게 끼어 있어서 지금 빈집이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1억 채 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정도니까 그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갔는데요. 정작 당사국인 일본은 2019년에 일본화 지수가 5점에서 4점으로 오히려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화 지수가 2점이나 뛰어 올랐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좀 현 상황이 상당히 위기다 하는 걸 인식을 하고 특단의 그런 개혁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우리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어서 그로 인해 특단의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소득이 20% 이상 줄어들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다 선진국은 다 인구 충격 때문에 소득이 줄기는 하겠지만 OECD 평균보다도 우리가 2배 이상 소득이 줄어드는 걸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건 지난 1월 달에 1월 말에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서 추정한 건데 이런 인구 충격을 벌충하려면은 생산성을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근로 시간을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 또는 둘을 조합을 해야 되는데 주요 국가들을 그 조합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록색인데 이 왼쪽 점은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주당 평균 2.5시간, 2시간 반 정도 근로시간을 줄여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간 2%씩 성장하는 걸 그대로 성장을 유지하려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된다.
생산성이 지금 지난 5년간 연평균 우리 한 1.76 1인 정도 퍼센트 정도 증가해 왔는데 그걸 한 3.4% 정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생산성 증가율보다 2배 정도로 끌어올려야 일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 추세가 이어진다 해도 2% 성장을 할 것이다 하는 거고요. 오른쪽 이건 보시면 생산성 증가율이 그냥 지금과 같이 똑같이 1.67 뭐 이렇게만 된다면, 그러고도 2% 성장하고 싶다면 근로시간을 주당 6.3시간 정도로 더 늘려야 되는데, 주당 6.3시간 늘린다는 것은 그동안 2시간 이상 줄여왔던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8시간 이상 주당 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렇다면 양당이 지금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주 4일 근무, 주 4.5일 근무는 고사하고 2% 성장하려면 주 6일 근무를 해야 된다 하는 건 사실 뭐 계산이 나오는 거죠. 뭐 생산성을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주 6일 근무를 해야 겨우 2%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주 6일 근무가 싫다, 지금처럼 줄여나가고 싶다 하면 생산성 증가율을 지금보다 2배는 더 늘려야 되는데, 생산성 증가율은 개혁이죠. 뭐 혁신을,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지 생산성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시 이제 혁신 쪽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교육, 뭐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표층학습이라 해서 수박 끄달기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이게 시험을 대비하는 교육 학습이 되어 있어서 이 시험에 나오는 거는 밑줄 쳐가지고 빡빡 외우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대학 로스쿨 다 만들어놨는데 변호사 시험에 나오는 과목은 열심히 하는데 변호사 시험에 나오지 않는 기초 과목이나 이런 건 아예 폐강이거나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앞뒤 인과관계를 가르친다거나 그런, 또는 살가운 피드백을 해주지는 않고 그냥 외워라, 뭐 학원에서도 이런 걸 중요하지 않냐 하는 그런 쪽으로만 하기 때문에 창의력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비학점에 머무는 주된 원인이 일단 1차적으로는 교육에 있고요. 둘째는 직장에서의 조직 문화입니다. 새로운 새내기 들이라든지 또 밑에 젊은 층들의 아이디어를 좀 역동적이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까 미국과 캐나다의 차이인데요. 미국은 그런 유연하고 역동적이고 실패에 대해서 좀 관대한데,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보신주의가 조직 문화에 많이 있고, 성공에 대한 보상은 상당히 적고 더디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직장에서, 조직에서의 문화가 탐구와 혁신을 또 저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우리 청년층들이 20대가 주민등록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부모하고 함께 동거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80% 이상인데요. 아마 이걸 30대까지 보면 압도적으로 1위일 텐데 아쉽게도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도전, 자활, 의지 자체도 상당히 약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챗 GPT, 우리나라 뭐 디지털 강국 전혀 그 거리가 먼 얘기고요. 챗 GPT 사용량, 인터넷 유저 1인당 트래픽을 보면 동남아시아나 파키스탄보다 우리가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혁신에 관해서 너무 축약을 많이 해서 넘어갔는데, 다음 문제는 이제 포용이 되겠고, 이건 또 길게 설명 뭐 안 드려도 너무 우리 티격태격하고
서로 너 죽고 나 살자 뭐 그런 그 문화 정서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뭐 아파트에서 이 주차 전쟁이라든지 하여튼 층간 소음이라든지 막 송전탑 건설에 걸리는 시간 이런 게 세계에서 가장 길다 뭐 어떤 너무나 많은 이런 그 분쟁과 갈등 소송 고소 고발이 너무 많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쪽에서 우리가 또 순치를 하지 않으면 경제가 도약하기 상당히 어렵다. 지난 2월에 나온 통계이긴 합니다만 양당 지지자들이 상대 당에 관한 혐오도가 각각 95% 정도 된다 하는 그게 종전보다 4년 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 하는 그런 자료도 나온 바가 있죠. 또 국민들이 뭐 운칠기삼 농담 삼아 그런 얘기들 합니다만은 노력보다 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공하거나 잘 됐거나 하는 사람이 있어도 뭐 운이 좋았겠지 뭐 아니면 부모 잘 만났겠지. 내가 잘못된 건 제도가 국가가 날 안 돌봐줘서 그래. 제도를 잘못 설계했다거나 아니면 나는 흙수저니까 주상 탓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혁신 역량과 포용 역량 쪽에서 문제가 지금 있다. 그게 우리가 좀 더 경제가 생산성이 높아지지 못하는 그 요인 중에 하나라고 했고, 이제 그걸 또 제도가 부추기고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 내걸었던 국정 기조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이렇게 했는데 그건 너무나 이 보모 국가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관심을 가지는 나를 도와주려는 국가 정도에서 멈춰야지 내 삶을 책임지겠다 하는 것은 너무 정부가 만기칠람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정치권에서도 조그마한 사건 사고가 나도 뭐 대통령이나 총리가 수습에 만전을 기해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뭐 뒷짐지고 뭐 하느냐 하는 비난이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라 이게 정부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챙기고 있다, 챙겨야 된다.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뭘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쏟아지고 그것들이 결국은 민간의 자유를 약화시키고 활력을 위축시킨다. 그 밖에 야만적인 집단 문화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복학하는 의대생, 복직한 전공의들에 대해서 따돌림, 이 바닥이 좁다는 등 뭐 그런 협박을 하는 그런 것들 또는 노조원이 비노조원 화물연대 파업할 때 뭐 공격하는 거 이런 것 등은 정말 야만적인 집단 문화로서 우리가 하루 빨리 벗어나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또 뭐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학교의 그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그 도덕 지향적인 탁상공론, 너무 명분을 내세워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정책들이 많습니다. 뭐 정책은 아니지만 어디 화장실 같은 데 가면 페이퍼 타올을 걸어 놓는데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그거 써붙여 놨지만 사실 써보면 한 장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서 두 장씩 다 뽑아 쓰는데 두 장씩 뽑을 때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면서 뭐 그러면서도 뭐 이런 것을 고수하는 뭐 특정인 말씀드려서 못합니다만 뭐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3만 원 이하짜리를 먹으라든지 뭐 그런 거 하지. 우리나라에 보면 중대재해 처벌, 분양가 상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안전운임제, 남는 쌀을 의무수매하자, 파업 손실 배상 청구는 제한한다와 같이 취지는 뭔지 알겠는데, 근데 그것이 초래하는 역효과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까지 어떤 판사나 뭐 정부의 정책, 또 정치인들이 내는 입법 법안 등에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립구도, 그런 틀에서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근로자 편에 손을 들어주는 게 많습니다. 뭐 계속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의 지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뭐 그런 파견 근로자의 지위를 좀 격상시키라라든지, 그 밖에도 산업재해 뭐 등에 대한 판단, 또는 해고에 대한 그 판단 같은 걸 보면 약자 편에 서는 판결이 많은데, 정작 약자보다 더 약자, 근로자보다 더 약자는 미취업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통상임금 급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는 좋아하겠지만 그 미취업자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 가능성이 높아서 그게 재앙이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근로자의 자녀들은 일자리가 더 줄어서 근로자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근로욕을 꺾는 불공정한 제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참여세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 혜택을 받던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하는 그런 개념으로 최근에 나온 건데요. 그 사람이 뭐 세금을 얼마나 내겠습니까? 복지 혜택 받은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아마 저임금 일자리일 테고 세금은 얼마 안 될 텐데,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를 좀 내야 되고, 가장 큰 부담은 복지 혜택 자체가 줄어드는 것. 그것까지 다 불이익으로 봐서, 부담해야 되는 세금으로 봐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게 100%가 넘는다는 거죠. 100%가 넘는다는 것은 복지 수혜자가 일을 하면 더 손해다, 뭐 그런 얘기가 되니까 어떻게 이처럼 불공정한 제도가 있냐. 오른쪽은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최저임금만 받던 분이 요건을 채워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신이 받던 것보다도 실업급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내가 일하는 것보다 그만두고 놀면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불공정한 거죠. 그래서 자꾸 젊은 청년층들이 뭐 몇 달 일하다가 그만두고 쉬었다가 또 재취업하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일자리의 경우 그렇게 하는 것들도 제도 자체가 불공정하다, 뭐 그런 얘기죠. 뭐 국민연금이, 그리고 기초연금도 굉장히 불공정합니다. 지금 기초연금은 그 노인 계층 중에서 하위 70%에게 지급하는데요. 노인 계층들이, 우리 노인 빈곤율이 높긴 하지만 노인 계층들이 소득이 계속 올라가서 조금 있으면 노인 계층 70%가 우리 국민 전체 중위 소득하고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노인끼리만 따지지 말고 전 국민으로 기준으로 해서 하위 70%, 더 좋게는 하위 50%로 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용 보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한 번 정규직이면 계속 정규직으로 있는 거고요. 한 번 임시직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규직에서 누군가 좀 자리를 비켜줘야 임시직이
또는 실업자가 진입이 되는데 정규직이 안 비켜주니까 기업들도 아예 꼭 필요한 인력을 다 뽑지 않고 이 고정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적게 뽑는 거죠. 그리고 이 임시직이나 실업자가 정규직이 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 얘기고 작고하신 박세일 교수님이 주장하신 생각인데요. 그걸 제 나름대로 좀 풀어보면 우리 경제에는 첫째 자유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립을 강하게 쥐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각 민간 계층에서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좀 바꿔줘야 되겠다. 전체적으로는 그 낮은 길이라고 하는데 다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나하나마다 다 규제를 해서 주 52시간 뭐 운영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을 좀 노사가 합의하면 좀 유연하게 주 52시간은 지키되 그걸 운용하는 데는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우리 모든 제도가 불신, 감시, 강제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과속 방지턱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좀 운전자를 믿고 신뢰하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독려하는 높은 길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 가치를 좀 더 진작을 해야 되겠다. 포용 역량하고 관련이 된 것들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국회 등에서도 우리가 가끔씩 목도하는 반말 같은 거 우리말에는 그 높임말이 있고 또 일반 얘기도 있지만 반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반말 자체는 저는 아예 좀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뉴스 같은 데서 캠페인을 좀 해주셔가지고 영어에는 반말이라는 게 없는데요. 존댓말 구분이 별로 없죠. 뭐 sir 이런 것만 붙이게 되는데 독일어하고 프랑스어는 제가 저도 독일어를 배웠습니다만 다 까먹었는데 그 반말하고 존댓말이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1차 대전이 끝난 뒤에 독일하고 프랑스는 군대에서 반말을 없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부하한테도 장군이 병에게도 꼭 존댓말을 쓰도록 100년 이상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예 그냥 이걸 없애자.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도 친구들 사이에도 존댓말을 쓰시면 한번 써보시면 좀 달라질 거예요. 뭐 그런 것. 마지막으로 흡혈박쥐 예를 제가 들고자 하는데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돼지의 목 뒤에서 피를 빨고 있는 흡혈박쥐의 사진입니다. 보통 우리가 공동체 중에서 모범적인 공동체를 꿀벌이나 개미로 여기고 있는데요. 사실 꿀벌이나 개미는 그 카스트 제도가 신분이 엄격하고 또 세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북한과 같은 그런 독재 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벤치마킹 대상이 아니고 이름은 좀 뭐 어서서하지만 흡혈박쥐는 일단 공동체가 굉장히 자유와 개인의 자유가 개체의 자유가 많이 주어지고 그러면서도 서로 협력을 한다. 가장 놀라운 것은 포식한 박쥐가 이처럼 운이 좋아서 포식을 한 박쥐는 굶은 동료를 찾아서 먹이를 공유한다는 거죠. 일부 그 공동체를 보면 굶은 개체가 포식한 개체에게 가서 구걸하는 경우가 원숭이 같은 경우는 발견이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포식한 박쥐가 굶은 박쥐를 찾아서 먹이를 공유하는 것이 상당히 경이롭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관찰한 결과이고,
너는 나는 법 자체가 틀렸어. 그러니까 너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다가 그게 뭐 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날아야 돼 하는 걸 동료들에게 서로 가르쳐 주고 하는 것들이 목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막 빨리 지나갔습니다만 5명의 어린이가 높이뛰기 할 때 왼쪽 그림처럼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생기는 하나의 문제점은 높이 뛴 어린이와 낮게 뛴 어린이 차이가 너무 클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그걸 지금 보정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누진 세제가 있고 복지 제도가 있고 그 밖에 뭐 도움다지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그 배려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이런 공동체 의식을 좀 더 고양해서 말하자면 기부, 봉사 같은 관행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5분을 초과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아침 일찍이라서 그런지 저도 얘기하면서 정신이 혼미하고 해서 좀 두서없이 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드린 말씀 중에 한두 가지라도 뭐 기억에 남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